자, 이번 시간은 우리 강좌의 마지막으로 신라의 그 멸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왕조나 그렇지만 마지막 황제, 마지막 공주, 그 왕조의 마지막은 슬프죠. 그래서 그 슬픔에 관한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신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고요. 그리고 이 경순왕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그 태자였던 마이태자에 관련된 설화들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국유사에서는 이 신라의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마지막을 삼국유사에서는 김부대왕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부대왕조의 내용을 보면 경혜왕, 그러니까 김부대왕의 앞에 있었던 경혜왕의 사망 사건을 이제 이 김부대왕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부대왕조 앞에 경혜왕조가 분명히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석장 사건을 이제 그 경혜왕조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김부대왕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삼국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국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경혜왕과 경순왕대의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석정 얘기는 결국 이제 그 후삼국이 정립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죠. 그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는 이 시점에 이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그 여러 신하들과 함께, 그 왕과 왕비, 그다음 신하들과 함께 축하연을 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견훤이 침략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포석정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석정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혜왕을 죽인 견훤은 김부대왕을 신라의 왕으로 옹립해 놓고 다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일명 포석정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포석정 사건을 두고도 결국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석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술잔을 띄워놓고 노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흔히 말한 포석사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경혜왕이 흔히 말하는 기원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혜왕의 마지막은 포석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거고, 그다음에 김부대왕은 흔히 말하는 경순왕은 견훤에 의해서 옹립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왕인 경순왕 때의 신라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935년 10월에 보면 사방의 땅이 모두 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 경순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후백제의 공격, 그 다음에 고려의 공격, 이런 양쪽의 공격을 받으면서 신라가 계속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방의 땅이 모두 이제 남의 땅이 되었다. 이제 신라 영토가 거의 없다라는 거고, 실제 당시에 경순왕 때 보면 신라 영토가 어디까지 줄어들냐면 지금의 경주와 울산 북부 그 일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로국, 신라가 시작했던 사로국이 이제 육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가 시작했는데, 신라가 멸망하던 이 경순왕 때 보면 결국 그 공간, 그 경주라는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좀 아이러니하게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라고 하는 지역과 그 일부분을 가지고 이 경순왕 입장에서는, 신라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전에 경혜왕이 결국 견훤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뭐 고려가 됐던 후백제가 됐던 그 공격에 의해서 신라가 멸망을 하거나 왕이 목숨을 잃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경순왕은 신하들 놓고 지금 상황이 결국은 모든 사방이 다 우리 영토가 아닌 상황이 됐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놓고 결국 태자, 마이태자는 어떻게 왕이 나라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경순왕이 오히려 계속 전쟁을, 그러니까 버텨나가는 거는 결국은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지금 항복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이 그렇게 된 거죠, 항복하기로. 그래서 이제 마이테자는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이 여러 지역들을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 각지에 마이테자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설들이 남게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는 이제 경순왕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 태조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항복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견훤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공격해서 왕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극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백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고려의 왕건은 오히려 신라에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왕건에게, 어쨌든 대세는 고려에게로 기울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시점에서 고려에게 기부하는 것이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기부 이후에 신라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경순왕은 결국 이제 태조 왕건의 딸하고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뭐 전쟁을 해서 항복시킨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갖다 바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정통성, 그다음에 계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태조 왕건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경순왕과 태조의 맏딸을 혼인을 시켜서 혼인 동맹을 맺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경순왕의 딸하고 태자의 손자, 태조 왕건의 손자인 경종하고도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적인 혼인을 해서 양가 집안이 서로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는 결국은 이제는 고려의 지방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경주라고 하는 말이 이때 이제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경주 지역이 이제 지방의 도시로서 이제 경순왕에게 시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주는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987년에 동경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이제 격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1204년에 가면, 그러니까 몽골 그 간섭기에 가게 되면 다시 경주로 이름이 낮춰졌다가, 그 다음에 동경 유수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림부,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경주, 경주부, 이렇게 이름이 나서 그 경주란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라 멸망 이후에 왕경이었던 경주는 지방도시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서는 이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태조 왕건에게 받들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고려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조였던 왕건에게 기부한 경순왕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순왕의 기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결국은 신라 왕실 사람하고 태조 왕건 집안 사람들이 혼인을 하니까, 특히 이제 신라 왕실의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자식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신라의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려의 신하이고, 또 나아가서는 김부식은 경주 김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주 김씨라고 하는 그 자기 지역, 그 자기 본관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과 자기가 고려 신하라고 하는 정통성을 딱 매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순왕의 기부가 되는 거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 경문왕의 기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사실 뭐 삼국사의 기록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측면이었고, 그닥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만 가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김부대왕 쪽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신라가 이미 땅을 바치고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자 그 아간 신해라는 사람이 지방 관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수도였던 경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서울이 황폐화되었더라. 그걸 보고 설일이라고 탄식을 하면서 따라서 노래를 지었다. 그 노래는 없어져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라의 멸망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냥 경순왕이 기부해서 전쟁을 끝냈다, 이게 기쁜 일이다, 잘한 일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슬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더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왕조가 끝나는 것은 슬픈 거고, 그 폐허의 모습들을 이제 이런 일화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항목의 제목이 김부대왕인 거죠. 김부는 말 그대로 이제 당시 그 경순왕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김부대왕으로 불렀겠죠. 근데 왜 그 앞에 있는 왕은 경혜왕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 대해서는 항목의 제목에 경순왕이라 쓰지 않고 김부대왕이라 쓰느냐.
아마 경순왕이라는 칭호는 경순왕이 기부한 이후에 이제 고려의 신하가 된 상황에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서 주어진 하나의 이제 시호였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련은 상국유사를 쓰면서 결국 신라의 끝을 얘기할 때 신라의 끝은 결국 기부할 때로 끝난 거고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은 김보대왕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김부대왕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신라의 마지막으로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상국유사를 통한 신라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국유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국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신라사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